오늘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무궁화호를 타고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 남쪽을 기준으로 가로보다 세로가 길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경부선 무궁화호 이동 시간이 제일 길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예상 밖으로 이번에 이용해볼 철도 노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무궁화호 노선이라 저도 여행을 떠나는 내내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느릿느릿 대한민국의 땅끝을 횡단하는 낭만적인 기차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해선 부전역에 왔습니다. 부전역은 부산역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양대 철도 거점인데요. 부산역이 서울이나 대전으로 올라가는 경부선 고속열차의 중심지라면 부전역은 강릉 방면으로 가는 동해선, 그리고 마산, 창원, 진주를 거쳐 목포로 가는 경전선 등 남도철도의 시작점이 되는 중심지입니다. 5시간 넘게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에 역사 안에 있는 카페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구매했습니다. 원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려고 했는데 기차 시간이 임박해서 그러지 못했네요. 이번 걷는 여행에서 탑승할 기차는 9번 승차홈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급하게 기차에 탔는데요. 하루에 딱 한 번밖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이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탑승한 이 기차는 부전역과 목포역을 하루 한 번 왕복 운행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시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철도 노선인 경전선 무궁화호입니다. 경전선은 우리나라 남해안을 동서로 잇는 핵심 철도 노선으로 목포역 출발 부전역 도착 기준 무려 5시간 37분이 걸리는 노선입니다. 물론 단순 거리로만 계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나라를 종단하는 경부선 무궁화호가 441.7km, 남해안을 횡단하는 경전선이 388.2km라 거리는 경부선이 더 긴데요. 하지만 경부선 무궁화호의 정차역 개수는 22개, 경전선 무궁화호는 그보다 12개가 많은 34개라 운행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전선 무궁화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무궁화호 열차 노선이 됩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25년 9월 27일, 23년간의 공사 끝에 개통된 목포 임성리역과 보성 신보성역을 잇는 목포 보성선이 개통되면서 목포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광주를 거쳐서 가야 했기 때문에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려면 약 7시간이 소요됐었다고 하네요. 경전선에 대한 재미있는 역사를 살펴봤으니 이제 기차 내부를 살펴볼까요? 경전선 무궁화호는 객실이 1량밖에 없는 꼬마 열차입니다. 경부선 무궁화호 객실은 5개나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꼬마 열차라고 부를만 하죠. 객실 내부는 일반적인 무궁화호 열차와 동일한 디자인이었는데요. 인터넷 기사를 봤을 때 목포 보성선 무궁화호 내부는 이런 노란색 격자무늬였는데 목포와 순천을 왕복하는 무궁화호만 이런 디자인인 것 같네요. 그럼 먼저 1호차 객실을 살펴볼까요? 1호차는 총 72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뒷좌석부터 앞좌석까지 모두 좌우 2열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열차들과 비슷하게 의자도 돌릴 수 있네요. 일량으로 된 열차기 때문에 뒤쪽 문을 열고 나가면 막다른 길입니다. 앞쪽 문을 열고 나가면 2호차와 연결된 통로가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바깥 풍경도 잘 보이네요. 이곳에는 화장실과 세면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2호차로 넘어가 볼까요? 2호차는 1호차보다 4석이 적은 68석입니다. 객실 디자인이 1호차와는 조금 다르네요. 맨 앞쪽에는 장애인 좌석이 있어서 1호차에 비해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짐을 올릴 수 있는 선반이 있습니다.
2호차 앞문을 열고 나가면 왼쪽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궁화호 객차답게 시설은 오래돼 보였지만 고장난 부분 없이 작동은 잘 됐습니다. 객실이 1양밖에 없어서 2호차 앞쪽 통로 끝으로 가면 열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7379 기관차는 과거 온돌방이 있는 서해 금빛 열차를 끌고 다녔었다고 하네요. 힘차게 달리는 기관차와 함께 바라보는 창밖 풍경도 참 멋있습니다. 저는 재밌게 객실 구경을 마무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여유롭게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부전역 출발 경전선 초반부는 이렇게 낙동강 하류를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정차역 중 하나인 부산 사상역부터 김해 한림정역까지 약 50분 동안 이렇게 멋있는 낙동강 하류의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낙동강을 이렇게 길게 바라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한강 못지않은 낙동강의 유형 면적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부전역 출발, 목포역 도착 기준 왼쪽 열 창측에 앉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배가 고파서 부전역에서 사온 핫도그도 먹었습니다. 낙동강과 밀양강이 합류해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삼랑진역 이후부터는 낙동강이 아닌 남해안을 따라 열차가 이동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열차를 타고 들어가면 경남에서 경제와 인구 규모가 1위인 창원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날도 역시 창원중앙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승하차를 하더군요. 이제 창원중앙역에서 4시간 정도 더 가면 경전선의 종점인 목포역에 도착합니다. 확실히 34개의 역에서 정차를 하다 보니 열차가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시간이 적어서 다른 노선들보다 체감상 더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5시간이 넘게 걸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무궁화호 노선이지만 저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걸 참 좋아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참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 읽어도 시간이 참 잘 갑니다. 하동역을 마지막으로 열차는 경상남도를 빠져나와 전라남도로 진입합니다. 저는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이번에 새롭게 개통된 목포 보성선을 지나 종점까지 이동했습니다. 확실히 종점에 가까워지니 객실 안에는 승객들이 거의 없네요. 처음 열차를 탔던 점심시간보다 확실히 해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열차가 종점 플랫폼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하차해 볼까요? 부산 부전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5시간 30분을 달려 경전선의 종점이자 시점인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하니 어느새 시계바늘은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마침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으니 오직 목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가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목포는 해산물도 물론 유명하지만 중간이라 불리는 후식 간짜장도 아주 유명합니다. 중간이란 중화 요리를 먹고 난 후에 후식으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을 뜻하며
일반적인 간짜장과 다르게 소스 속재료와 면이 매우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 밀가루 맛이 적게 나는 얇은 면을 정말 좋아하는데 중간이 딱 그런 맛이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중간을 제외하고도 목포역 근처 구도심에는 코롬방 제과점과 같은 유명한 바게트 맛집들도 있으니 간식으로 사 먹어봐도 좋겠죠? 저녁을 먹고 나니 해가 다 떨어져서 하룻밤을 보낼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목포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백년한옥이라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1인실을) 3만원 정도에 예약했는데 한옥 특유의 고풍스럽고 따스한 느낌이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중앙 쪽에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오는 실내 대청마루가 아늑하니 참 좋았는데요. 경전선 기차에서 느꼈던 여유만큼이나 혼자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은 공간이었네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시간 운행하는 경전선 무궁화호 여행을 마치고 아늑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다음 일정을 위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목포에서의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3만원대 저렴한 숙소이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조식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고구마와 커피 등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조식을 먹었으니 본격적인 목포 걷는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목포는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명소까지 버스를 타고 가도 되지만 단돈 6,000원에 이동 걱정 없이 전세버스를 빌려 당일치기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포역에서 나와 왼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이렇게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이 주차장 끝쪽으로 가면 제가 말씀드린 전세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는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행하는 관광 전용 버스인 목포랑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인기도 많은 시티투어 버스라 반드시 하루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시티투어를 검색해 나오는 주간 시티투어 항목을 눌러 온라인 예약하기로 예약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마감돼서 45인승 버스가 꽉 찼네요. 목적지로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분께서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목포역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포 시티투어에서 둘러보는 첫 번째 명소는 서산동 시화 골목길입니다. 이곳은 영화 1987의 주인공인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연인의 슈퍼가 있는 장소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슈퍼 안에는 그때 그 시절 사용했던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인의 슈퍼보다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마을 풍경을 더 좋아하는데요. 원래는 시티투어 코스로 골목 안쪽까지 들어갔었지만 언덕길이 높다는 민원으로 지금은 연인의 슈퍼만 구경을 한다고 하네요. 버스로 돌아갈 때까지 잠깐 시간이 남아서 골목길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푸른 목포 앞바다를 배경으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집의 풍경이 참 아름답죠? 그럼 구경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티투어에 참여했을 때 안내를 해주셨던 가이드분은 자유시간보다는 동행을 하며 여행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배정된 가이드분에 따라 여행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 장소에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바다에 아찔하게 떠있는 철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목포 바다 위를 직접 걸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목포 스카이워크입니다. 이 스카이워크의 높이는 무려 15m나 되는데요. 바닥도 3분의 2 이상이 투명 유리로 돼 있어서 걷는 내내 아찔함을 느끼며 목포 앞바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돼 있는 스카이워크의 모습도 참 멋있죠? 스카이워크 건너편으로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정비를 했던 섬인 고화도로 건너갈 수 있는 목포대교도 보이네요. 바다 곳곳에 떠있는 커다란 선박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참고로 스카이워크 뒤쪽으로는 목포의 심장이라 불리는 유달산도 보이는데요.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 마지막에 유달산과 고화도를 왕래하는 케이블카 승차장에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투어를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 케이블카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겠죠? 약 20분가량 스카이워크 구경을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목포 시티투어의 세 번째 목적지는 앞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산인 노적봉입니다. 노적봉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 커다란 바위를 볏짚으로 돌돌 말아 왜군이 보기에는 군량미가 잔뜩 쌓인 곳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퇴각을 이끌어냈다는 설이 있는 장소인데요. 정상 부근도 마치 사람 얼굴이 누워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목포에서는 신기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대도 높기 때문에 목포 시내의 풍경도 잘 내려다 보입니다. 저는 산속에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노적봉 다음으로 구경할 장소는 봉우리 아래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3분만 내려가면 나옵니다. 한번 가볼까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오래된 근대식 건물 왼쪽으로 땅굴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파놓은 방공호입니다. 이 방공호는 유달산 자락에 단단한 안반을 뚫어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만든 방어 시설인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징용돼 이 방공호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전시물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방공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수탈과 한반도 진출의 핵심 거점 항구였기 때문에
이곳 주변에는 근대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방공호 바로 뒤에 있는 목포 근대역사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지만 목포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단체 요금인 1,500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안쪽에는 개항 당시 목포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디오라마, 그 당시 사용했던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건물이 무려 1900년 12월에 완공된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본 영사 업무를 위해 지어졌으나 해방 이후 목포 시청 등으로 사용되다 2014년 현재 근대역사관으로 개건했다고 합니다. 박물관 밖에는 전남 목포에서 시작해 판문점을 거쳐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국도 1호선 개통을 기념하는 비석도 있는데요. 이 국도 역시 일제가 호남 평야의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 닦은 길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항구를 끼고 있어 여행을 하기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런 아픈 역사도 함께 숨어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목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구경을 마친 후에는 이곳에서 자유 점심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저는 근처에 홍어라면을 파는 곳이 있길래 이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태어나서 삭힌 홍어를 처음 먹어보는데 제대로 삭힌 고급 홍어라 그런지 생각보다 쉽진 않더군요. 목포의 특산물 중 하나가 홍어이니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홍어라면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점심 식사를 마쳤으니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목포 근대역사관에서 버스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다음 명소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내려 앞으로 걸어가니 이전 목포의 명소에서는 보지 못했던 신기한 유럽풍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쪽에는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진 회전식 통로가 있네요. 벽면에는 천주교와 관련된 다양한 그림과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통로를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옥상에 오르자 평소에는 보기 힘든 웅장한 성당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1897년 목포 계양과동시에 설립된 전남 지역 최초의 본당이 있던 곳인 가톨릭 목포 성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당은 목포 천주교의 역사를 계승하고자 2020년에 설립된 준대성전인 산정동 순교자 기념성당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준대성전은 약 1,800여 개가 있지만 이곳이 한국 천주교 역사상 최초로 준대성전 지위를 부여받은 곳이라고 하네요. 성당 규모는 대성당 기준 약 700석이나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계단을 올라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 내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이곳에 들어오면 마음이 경건해지는 느낌이 절로 들 정도로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들어와 형형색색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은 다시 봐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는 몇 가지 천주교 보물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보물이 바로 제대 앞에 놓여있는 성십자가 보목입니다. 이 보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못 박히고 매달려 숨을 거두신 십자나무의 조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단 양쪽 기둥에는 선교의 수호성인인 성녀 소아데레사의 유해와 그의 부모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성당 구경을 마친 후에는 아래쪽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구경하러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성당터는 목포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시와 골목길과 노적봉에서 바라봤던 목포 시내의 풍경과 견줄 만한 아름다운 경치죠. 그리고 성당 주변에는 가볍게 둘러볼 만한 전시물도 있어 지루하지 않게 구경하기 좋았습니다. 역사박물관은 1937년에 지어진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 건물 안에 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볼까요? 안쪽에는 전남 지역에 처음 복음이 전해진 과정부터 광주 대교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물론 지상층도 구경하는 재미가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은 지하층에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하로 내려가니 다소 어둡고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공간 3곳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6.25 전쟁 당시 목포를 떠나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자들을 지키기 위해 성당에 남아있다가 공산군에 의해 순교한 3분의 사제를 기리는 공간입니다. 이번이 2번째 목포 여행인데 목포에 이런 명소가 숨어 있는 줄은 시티 투어를 통해 처음 알았네요. 성당 역사박물관 구경을 마친 후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버스를 타고 약 15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둘러볼 목적지는 역사관과는 다르게 자연물을 구경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니 광활한 서해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바다 데크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됩니다. 길을 따라가자 물 위에 떠있는 수중 데크길 왼쪽으로 신기하게 생긴 바위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갓바위입니다. 갓바위라는 이름은 바닷가에 나란히 서 있는 2개의 바위가 마치 삿갓을 쓴 사람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졌는데요. 약 1억 년 전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응회암이 오랜 시간 해풍과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자연물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기 힘들 정도인데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만들어졌다니 보는 내내 감탄이 나왔습니다. 갓바위 주변 바다에 떠있는 데크길을 걸어보는 것도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갓바위 구경을 마친 후에는 이번 목포 시티투어 버스의 마지막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갓바위에서 버스를 타고 약 15분을 달려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신안 출신이지만 학창 시절을 목포에서 보냈고 정치적 고향 또한 목포이기 때문에 이곳에 기념관이 건립됐는데요. 박물관 내부와 외부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았지만 관람료가 무료라 부담 없이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관람을 마지막으로 목포 시티 투어가 마무리되는데요.
참고로 다시 버스를 타고 목포역으로 돌아갈 때에는 가이드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목포 종합수산시장과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도 하차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약 6시간 동안의 목포 시티 투어를 마치고 다시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목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번 걷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무궁화호 옥포부전 경전선을 타며 체험할 수 있었던 낭만적인 경험, 그리고 근대의 역사와 항구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목포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아름다운 경치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경전선을 타고 목포로 걷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